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 2월 4일 발생해 한동안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2년 DNA 일치로 용의자가 지목된 뒤에도 불기소 처분으로 논란이 된 뒤 재수사와 법의학적 검증을 거쳐 마침내 2017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유역에서 17세 박모 양의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 시신에서는 성폭행 흔적과 함께 목이 졸린 자국이 확인되었으나 사인은 익사로 판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과 DNA가 채취되었으나 당시 수사 기술로는 지문 확보가 불가능했고 유력 용의자를 특정할 프로파일도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광주와 나주 지역을 오가며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전개했으나 목격자와 CCTV, 지문 등 핵심 증거가 전무해 수사는 곧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고가 없는 나주에서 발견된 점, 마지막 목격자 A군의 단편적 진술 외에는 단서가 전혀 없다는 점이 수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초동 단계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2012년 9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박양의 DNA 샘플과 일치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2003년 전당포 주인살인 등 강도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도룡 당시 35세였습니다. DNA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11년간 잠들어 있던 단서가 마침내 결실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검찰은 2014년 김도룡이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을 뿐 살인은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목격자의 부정적 진술을 근거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DNA 일치라는 과학적 증거를 묵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피해자 어머니는 검찰이 딸과 남편까지 2번 죽였다고 분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한 차례 불기소 결정을 뒤집어 재수사를 거쳐 기소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5년 3월 광주지방경찰청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담팀을 구성해 기록을 재검토하며 이례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법의학자 이정빈 단국대 석좌 교수는 박양의 시신에 남은 정액과 생리혈이 섞이지 않은 사실에 주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혈액과 아들의 정액을 동일 조건에서 7시간 방치 후 관찰한 결과 정액과 혈액이 섞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강간 직후 이동 없이 현장에서 살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가로 김도룡이 범행 후 곧바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은 알리바이 조작 정황, 교도소 내 동료 재소자 진술, 개 12마리 절도 및 차량 폐기 정황 등이 유의미한 정황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016년 8월 7일 검찰은 결국 김도룡을 강간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2017년 1월 11일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사형 구형이 기각되어 1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김도룡은 사실상 출소가 불가능한 종신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아버지는 2009년 딸의 죽음을 비관해 자살했으며 어머니는 이제야 얼굴을 들고 딸과 남편을 만나러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폐지와 DNA 증거의 법적 효력, 초동 단계부터의 다학제적 수사 필요성을 사회에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는 포렌식뿐 아니라 법의학 행동분석 디지털 수사 기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사 체계가 필수임을 교훈으로 남깁니다. 이상으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과학 수사와 끈질긴 재수사가 희망을 만든 사례였지만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